제가 이제 남북 문제를 보면서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이 현 시점에 6.25 전쟁을 맞이하는 지금 다다음 주에 6.25 전쟁 이제 시작이 된 이제 70년을 맞는데 정말 70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좀 끄집어내서 좀 한번 정말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어찌돼서 했든 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남북 간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주말마다 현충원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북쪽도 가면 이제 애국의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그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북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화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래로 가자, 평화로 가자, 통일로 가자라고 해도 결국은 다시 또 전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엄중한 관문이기 때문에 화해라는 것은 아무 진지하게 남북 간에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6.25 전쟁 70을 맞는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로입니다. 통일 미래로 이런 단체인데요. 통일로 미래로라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통일로 미래로 김병로. 제가 김병로입니다. 뒤에다가 김병로를 하나 붙여주십시오. 통일 미래로 김병로. 제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화면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시고 그래서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소수로 모였지만 여기 계신 분들 지도자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고 좋습니다. 저는 과거에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북한연구실장을 하면서 10년 지내다가 제가 이제 약간 실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거기 그만두고 나와서 좀 MDB 공부를 하고 아세연합신학대학원 곳에 가서 4년 동안 선교학 강의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좀 늦지막히 통일연구소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조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15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평화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이제 10년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북한 연구를 하고 또 통일 연구를 한 이후에 평화학이라는 것을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저도 이제 초기에 시작할 때는 그냥 민족 문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주제, 정치 문제니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 남북의 분단 문제가 정말 세계사적인 과제이기도 세계사적인 이슈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요즘에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각 같은 활동하고 있고 방역 문제만 하더라도 방역 한국 K 방역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영역에서 어느 순간에 한국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걸 느껴요. 교육도 그렇고요, 스포츠 문화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민주화, 산업화 다 이룬 이후에 앞으로 이제 통일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내부에서는 통일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화의 이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한 200만 명이 사육당하고 300만 명이 부상당하고 500만 명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과연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평화의 주제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학교에서 한반도발 평화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썼고 지금 출판 직전에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한국 옛날에는 정말 8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엄청 비판했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기 싫어서 84년대 유학 가면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군대도 사실 그때 안 간 상태에서 군대 절대 안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공부를 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고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BBC 방송의 그 필름이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전쟁을 빼놓고는 남과 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 부친 이제 고생하셨던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자랐는데 6.25 전쟁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됐고 전후 세대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성세대들을 보면 과거에는 엄청 비판만 했습니다. 줄도 안 지키고 뭐 서로 야국강처럼 뭐 무한경쟁이 그런 얘기만 하고 이 도대체 이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전쟁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 저 속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다 제가 물려받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전쟁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게 됐고 오늘도 이제 지금 올해가 6.25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또 우리 2년 전에 봤지만 4.27 합의도 있고 9.19 선언도 있고 평양 선언도 있고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실제로 변화도 좀 있었고요. 또 북미 간의 최초의 북미 회담도 있었고 이런 큰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죠. 북한은 다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중단하고 정면 돌파전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남북 관계도 지금 굉장히 단절돼 있고 정말 김여정 이렇게 우리 대남 선언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전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속으로도 정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물론 이제 탈북자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런 표현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거친 표현들을 당하면서도 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굉장히 저자세로 가지 않나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많이 응어리가 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물론 있지만 북쪽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그 대립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가 자꾸 진척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반복되고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7선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하자면 수없이 많은 선언, 합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갖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화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진정성 있는 화해가 과연 남북 간에 있었는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화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공고히 생각해 보면 진짜 남북 간의 화해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반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남북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노르웨이 평화학자에 의하면은 노르웨이 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수학자로 출발해가지고 의사이면서 평화운동가가 됐거든요. 이론가가 됐고 그래서 수학 공식을 자꾸 사용을 하게 돼요. 평화라는 걸 이제 수학 공식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되죠. equality 형평성과 empathy 공감에 의해서 평화가 증진되죠. 반면에 conflict와 trauma는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죠. 분자 분모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 칼럼을 이렇게 보시면 형평과 갈등이라는 부분은 약간 그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 이익 갈등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익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이제 평화 깨지는 것은 서로 이익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컬럼에 보시면은 엠퍼티하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걸 트라우마라고 본다면, 오른쪽 부분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어찌 본다면 평화를 증진하는 요소와 저해하는 요소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를 증진시키거나 깨뜨리는 요소는 실질적인 이익의 갈등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모든 이론을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갈퉁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 감정적인 요소, 또 정서적인 요소,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과정을 화해라고 그분 특별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resolution, 갈등은 해소해야 되고 트라우마는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화해라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인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당한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악의적인 감정들, 분노, 증오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화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 아주 소극적인 측면에서 화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탐 우드하우스라는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긍정, 적극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비폭력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전망적으로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화해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개념부터 적극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이 화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라는 것이 물론 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학자들마다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이렇게 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단순히 하면 이제 9단계, 스탠포드 사전 같은 데서 보면 이제 9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략 써 있는 사과, 추모, 진실규명, 사면, 그다음에 재판과 처벌, 법적 과거, 청산, 배상, 용서, 참여,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축약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확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사과가 제일 이제 화해의 시작인데요. 용서, 참여로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각각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과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용서라는 것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초점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할 때 대체 이제 국제 관계에서 일본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감을 표명한다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국가의 정부가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사과의 공식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감을 표한다, 이런 표현 있고요. 실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 같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언해놓고 나서도 또 싸우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그 화해의 시작 사과는 아주 단순하게는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그 미안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과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만 화해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또 많습니다. 우리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백낙선 선생님도 자꾸 그런 얘기 하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확하게 따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문화 속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통일도 앞으로 진행될 때 명쾌하게
뭐 무슨 연합제, 연방제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물어물 하다가 통일이 된다고 백낙정선생이 그래요. 어물어물 통일. 그러니까 이 화해라는 것도 사과도 이제 여기 부부싸움 대충 하실 경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 여기 모이셨으니까 굳이 지나간 것에서 다 아는데 둘을 쳐내가지고 뭐 그걸 미안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면 되지.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문화 속에서는 그게 더 화해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특별히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언젠가 한 번은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되게 이제 평화학자들 또는 이런 연구들을 하는 학자들 경우에 보면 이제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전 단계가 있는데요. 그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과거에 한번 이제 어떤 폭력적인 갈등 또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일단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이제 형성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처음에 사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과를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뭐 회복적 정의론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지만 어떤 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런데 가해자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돼요. 진실규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처음 시작은 피해자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과의 지금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제 그거를 그 피해자의 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둘 다 피해자다라는 측면에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출범한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절차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0년 과거 연구하면서 평화를 연구하면서 정말 여러 곳을 제가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연구한다는 모든 기관들, 학교, 이 세계 400여 곳에서 연구소도 있고 학교도 대학에 지금 많이 평화학과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평화학과를 우리나라 대학에 들여오려고 그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대학원 과정에서 하려는 것도 이게 좀 대학 행정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겨우 한 게 협동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대학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톨릭 대학에서 지금 평화학과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안 모여서 거기도 이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가톨릭 대학에 뺏길 것 같아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사과도 이루어지고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라는 것은 뒤로 잠시 미루고 누가 피해자냐라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그 사건을 경험한 방식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상대가 듣고 또 나도 내 관점에서 피해를 얘기하고 저쪽이 상대가 듣는 그 과정이 일단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분도 칼 스타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가 이루어지고 또 피해에 대해 공감하게 되면 이제 추모하게 되고 등등. 그 다음에 진실규명, 법적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용서와 이제 건설적인 차별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용서라는 것은 뭐 여기서도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름의 용서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좀 쉽게 마음에 닿게 설명하자면 저는 용서 그러면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진짜 한번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그거는 정당하고 근데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저는 용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그 화해가 왜 어려운가를 한 번 더 따져보자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싸움이나 갈등이 굉장히 그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웃 국가 간에는
관계가 좋은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영토 분쟁이 있고 침략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이웃 그래서 이 폭력이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가 뿌리가 깊어요.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원한의 역사가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화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층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 여러 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지도자가 있고 시민 사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국가 간에는 쉽게 화해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나 또 시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층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좀 어렵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결국은 아까도 잠깐 그 실질적인 이익관계와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잘 보시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관점이 두 개로 이렇게 약간 나눠져요. 근데 그걸 이제 네 개의 가치로 얘기하자면 진실, 자비, 정의, 평화 이런 가지고 이제 그 평화 훈련하는데 가면은 게임 같은 걸 하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정의, 평화, 진실, 자비 이 네 개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딱 제시해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하나만 선택해보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견지해야 될 가치가 뭐냐 여러분 네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선택하실 겁니다. 진실, truth, 자비, mercy, 정의, justice, 평화, peace 네 개 중에 선택해보라고 하면요 하나씩 선택하셨습니까? 네, 선택하셨다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번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네 그룹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요 이 네 그룹이 다 균형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실험을 해봐도 저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참석할 때는 보니까 저는 truth에 들어갔어요. truth. 저는 진짜 뭐가 명확한지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잘못된지 따져보고 싶고 왜 제가 잘못 안 했다 생각되니까 따져보자는 그게 굉장히 강해 제 속에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화를 연구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truth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편에 들어가서 제가 계속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랬는데 자비, 정의, 평화. 근데 이거 실험을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사람이 불완전하구나. 금방 느낍니다. 합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나면서부터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어머니 교육으로부터 어렸을 때 교육으로부터 시작됐겠지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짝을 이뤄본다면은 진실과 자비가 이렇게 충돌하고요. 정의와 평화가 대립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실, 자비, 정의, 평화 한쪽은 뭔가 하면은 평화와 자비는 뭐냐면 관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런데 정의와 진실은 실체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 관계보다도.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체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내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 두 입장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50대 50으로 나눠집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밀레토스 학파가 나눠지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그 현장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이 평화학자들, 화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신앙에 자꾸 그걸 자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도저히 이런 사회적인 시민사회 가치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문제와 감정적 문제 그 두 개를 어떤 게 더 우선해야 되느냐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뭐 이런 북한과의 화해, 그다음에 일본과의 화해, 또 권위주의,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 또 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막 화해가 필요한데 오늘은 북한과의 화해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 선언, 남북 간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은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9.19 평양선언까지 보시면 남북 기본화합에서 보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게 좋은 이미지, 좋은 약속을 했습니다. 체제 존중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선언 남과 북은 남북관계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9.19 성명에도 보면은 평양선언에도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룹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동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그 밝은 이미지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면서 같이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과거를 끌어당기는 이런 방법이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실체를 인정하고 또 미래 협력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 간의 국가적 선언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시민사회가 일본과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이 돼서 이제 국가 간의 선언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이제 트라우마나 실질적인 그 이익 갈등 해결 문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사유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 사과의 시작을 말씀드리면 좀 과거에 북한 사람들이 또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적인 예가 피해자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제 전쟁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죠. 북한이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뒤로 밀어놓는다면 또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돼 있고요. 그런 이제 미래를 조금 뒤쪽으로 밀어준다면 도대체 남북은 전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북쪽도 한 20번 정도 다녔고요. 해외에서 북한 학자들하고 2년마다 이제 경기 회의도 하고 뭐 여러 차례 만나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한 번도 남조선의 피해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자체를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요. 마치 우리가 과거에 70, 80년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사실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사실 자체도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안 듣고 싶어 하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나 막 이렇게 보고요. 너무 참담하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에 6.25 전쟁 때 북한 사람이 얼마큼 죽었는지를 한국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찾아서 제가 추정을 했어요. 추정. 북한이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남쪽이 2천만이고요. 북한이 9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우리 한국은 82만에서 8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대충 기록을 합니다. 추정을 하기도 하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북한은 전혀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통계, 인구 통계, 사료의 약간의 통계들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120만에서 130만 정도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오랫동안 120만, 130만을 주장해왔는데 북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근데 북한이 이것도 놀랍게 2014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압박을 받으면서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처음으로 북한이 조국 해방전쟁 시기에
피해당한 죽은 사람들이 123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발표합니다. 제 걸 보고 베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제가 190만 명일 가능성도 있다. 인구 통계 축에 의해서 190만 명일 수도 있다. 맥시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 그 90년 몇 년도였는데 평양 방송에다가 대놓고 그다음에 그때가 노군리 사건이 한참 있을 때였는데요. 피해자 보상도 논의가 되고 있었을 그때에 북한이 평양 방송에 내놓고 조국 해방전쟁 시기에 피해당한 사람, 민간인과 군인들 피해당한 사람이 190만 명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술 방송이었는데요. 그래서 녹취록 해놓은 그런 자료는 있죠. 그런데 하여튼 2014년에 공식적으로 이 페이퍼를 통해서 123만 명이라고 밝혀서 그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북한 자체도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인구가 우리 남쪽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쟁의 경험들을 했겠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이 못 이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저도 한 반공을씩 한다고 제가 자랐는데요. 북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남북 회담에도 좀 다들 가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말고요. 진짜 북한의 오리지널 대남 활동 많이 안 하신 오리지널 사람들 북한 안에 들어가서 저도 한 20번 다니면서 그런 거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6.25 전쟁이나 전쟁 얘기나 미국 얘기 잘못하면은요 눈알이 돌아갑니다. 눈알이 돌아가서요. 이제 대화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대화 안 하고 싶고 좀 그런 건데 엄청 이 전쟁에 대해서 막 감정이 쌓여 있어요. 대화 안 됩니다. 북한 사람은 그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외에서 몇 번 북한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처음에 이제 막 전쟁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이제 북쪽 사람들에게는 북쪽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되게 힘들었겠다. 우리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 말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2시간 얘기합니다. 힘들었던 얘기를 2시간. 자기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힘들었겠네요. 계속 그런 말 해주면 이분도 저보다 나이가 5살 아래예요. 전쟁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분 입에서 제가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저는 전쟁 직접 경험도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떠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 이제 부모님의 그 원한을 우리 때까지 잊지 맙시다. 우리는 좀 형제관계를 지냅시다. 그러면서 화해가 어느 정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이 피해자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제가 분명히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국가 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북쪽의 피해와 남쪽의 피해. 물적인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물적인 피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피해는 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깜짝 놀래야 될 일이죠. 한 명이라도 내가 죽었다 그러면 아파하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200만 죽었다 300만 죽었다 막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정말 저걸 제대로 알고 저 얘기를 하고 할까. 6.25 전쟁 때 한 200만 남북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얘기를 할까. 고난의 행군 때 200만 죽었다면 그 200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기간 동안에 막 아프고 뭐 병들고 뭐 뭔가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속에서 200만이 죽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사람이 한 뭐 100명이나 200명, 1000명이 죽었다고 해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200만 죽었다, 300만 죽었다더라 막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신문, 이렇게 대화에서 그냥 일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남북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조심스럽지만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이념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기 가족 얘기부터 해서 우리 부친이 유교전쟁 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가족 얘기니까 쭉 들어요. 그러다가 전체적인 흐름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저도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남북이 다 피해를 당했겠구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저도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이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가 되면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 전쟁이 시작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뭐 답은 있죠. 근데 그 말을 하기보다는 미안하다 이렇게 힘들었다 미안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볼까? 한번 해보자. 자기들도 자신 있고 저쪽 서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니까 자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갈등도 있겠지만 어떤 합일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뭐 국가 간에는 독일 참 대단한 민족이고 전 독일 사람 만나면서 너무 독일이 막 부러워요.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조금 주눅들만큼 굉장히 신사적이면서 아주 정확하고 모든 것에 산업화도 빨리 이렇게 이루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이런 문제도 정말 과감하게 막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독일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 난 독일 정말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제가 독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했더니 독일 분이 하는 얘기가 그 학자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대요. 독일 문제 많답니다. 자기는 코리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랜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놀래나 그랬더니 자기는 개성공단을 보면 자기는 정말 뒤로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개성공단 못한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막 휴전선 그러면 이제 총칼이 막 대박 핵무기가 막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같이 운영을 할 생각을 하느냐. 이 코리안들은 어쨌든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코리아가 대단하지 독일은 뭐 문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우리 나를 그냥 좋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 총장님이 읽어주신 개성공단이라는 책을 제가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공간 평화의 기획을 통해 공간 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다. 이거는 정말 세계에다 내놔도 깜짝 놀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정말 군사적 문제가 들어가 있죠. 경제 협력이 돼 있죠. 사회적인 어떤 협력 공간이 되죠. 뭐 거기에서 뭐 초코파이 문제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그 협력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협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주영 명예회장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정주영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한국적 K 리더십 이런 얘기하면서 위험 부담을 약간 감수하면서 경영하는 그런 한국적인 리더십 이런 얘기도 억지로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독일은 대단한 민족이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화해를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전시킬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단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전쟁의 경험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남북이 지금 휴전선에 지금 담을 쌓고 좀 이렇게 분리되면서 좀 안도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리평화 또 분단평화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통일평화로 좀 나아가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평화학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세 차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 생활사에서 실현이 되느냐, 모든 유럽의 평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1975년에 이제 교황 갈등 이론화한 내용인데요. 평화라는 것은 키핑으로부터 피스 키핑, 그러니까 평화, 우리말로 평화 유지죠. 그래서 지키는 평화, 평화를 지킨다는 거죠. 평화는 지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안보가 필요하다. 또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화학자들은 또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화학자는 패시피스트처럼 무한정 평화를 주장하자는 것이냐, 평화 일방주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화는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물리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는 유엔 그러니까 Peace Keeping Forces라는 평화 유지군이라는 것을 파견해서 싸움을 하면 일단 말려야 되는 거죠. 그 평화가 유지돼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 적절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인정한 바탕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평화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고 평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적절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는 평화 유지 기능이 있다면 그 평화를 유지하는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한쪽 바퀴를 돌려서 평화를 만드는 길로 가야 된다. 만든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개선한다는 거죠. 담을 내리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평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평화 조성이라고 하고 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평화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평화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평화를 만드는다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죠. 유엔에서는 평화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평화 협정 체결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피스 메이킹을 평화 협정 체결. 만든다는 건 외교적으로 싸운 두 당사자를 이 테이블에 놓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약속하는 거죠.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법 조문으로 하죠. 그러니까 평화 협정 체결을 피스 메이킹 행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평화 협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휴지 조각이 될지언정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안 체결하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거니까 무용지물이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들은 계속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계를 개선한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거죠. 평화를 세워나간다. 평화 구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피스 빌딩. 그래서 평화 세우기, 평화를 세워나가는 장기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제협력이죠. 경제협력. 서로 상호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물질적 부분들을 서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평화를 담보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스 키핑으로부터 메이킹 빌딩이 유기적, 계속 지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과 장점이자 단점은 하나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북한이 우리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서 아주 안전하게.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그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 사람들의 경험, 교훈은 뭐냐? 한편에서 계속 피스키핑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핵무기가 된다, 안 된다, 비핵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계속 협상하고 싸우면서 한편에서는 외교적 대화를 해나가야 되죠. 어렵죠, 당연히. 싸우고 있는 도중이니까. 그러나 실무 레벨에서부터 어떤 레벨, 학자 레벨이든 무슨 레벨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협력이나 인적 왕래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어떤 군사 전략상 이게 방해가 된다 해서 이렇게 단절시킬 게 아니고 같은 바퀴를 계속 돌려나가야 거기에서 그 사이사이에서 비집고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언뜻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모아지면 이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인데요. 그런 좀 복합적인 사유, 평화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와 전략을 가져야만 우리가 실제로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핵 문제라든가 군사 문제도 그런 거 보는 눈, 그리고 외교적인 협상, 그리고 경제 협력 이런 것을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 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할 때 어느 정도 사과해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느냐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신뢰가 없으면 사실 뭐 어떤 사과를 해도 뭐 말로만 저렇게 떠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런 과정들 거쳐 나가죠. 그래서 그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인 그 갈등의 차이와 갈등의 다툼과 또 정서적인 문제 그런 걸 다루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감정이 아무리 상해 있어도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상 같은 거를 자기 기대 이상의 몇 배로 해주면은요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는 또 퍼주기 얘기도 나오고 뭐 문제가 또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절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서는 사실 내가 경제적 보상 바라는 거 아니다. 진짜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어떤 사과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 말이 그렇지 또 굉장히 상처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를 발휘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트라우마 치유를 여러 이게 상담학이나 뭐 이런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트라우마 치유, 기성세대들, 전쟁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노력도 해나가야 되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보상 같은 걸 좀 더 많이 경제적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정서적 또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그게 뭐가 있을까? 창의적인 대안.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 어떤 창의적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여러 드라이브 그리고 무슨 코로나 방역하는 것도 보면 다들 알 것 같은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정말 희한하다. 되게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이 생각해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화해 과정 또는 앞으로 이제 통일 과정에서도 그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기반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좀 실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모아지면 사실 통일이 되거든요. 이제 그 통일이라는 것은 너무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부 대 정부가 막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고 그런 최후의 어떤 과정이 되긴 할 텐데 실제 이제 진짜 통일의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여러 가지 DMZ의 평화지대와 무슨 UN 평화대학도 DMZ에 생길 수도 있겠고 여러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공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많은 그런 창의적인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간의 화해와 더불어서 시민사회 레벨에서의 화해를 동시에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이제 통일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국가 간에는 어느 정도 연합제 통일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진척시킬 수는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가능합니다. 연합제 통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시민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되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모든 지금 이제 평화 쪽에 이렇게 관심 있고 통일운동 관심 있는 사람들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화해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평화협정 체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요. 지금 1988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49번의 평화협정 체결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제대로 평화가 정착된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국가 정치 지도자 간에는 평화협정 체결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국내적인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돼요. 저는 그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진보 보수 갈등 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화협정 정상회담만 해도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평화협정을 체결되고 나서 이제 뭐 그게 혹시나 이제 미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법조문으로 이렇게 딱 뭔가 하나가 합의문이 나왔을 때 한쪽에서 이제 평화가 진전이 됐다. 진전의 평화가 통일이 갖고 있다라고 한쪽에서 할 때 한쪽에서는 또 전혀 반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시민사회가 상당히 이제 갈라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이 국가 지도자들 간의 화해는 오히려 쉽다. 시민 레벨로 내려오면은 남과 북이 매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정말 중증적이고 다층경 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과거에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 뭐 민주적 상상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개인에 끝나지 않고 서로 네트워킹돼 있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민주적 상상력이라는 게 독재로부터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구조 모든 영역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돼가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앞으로는 좀 더 뭐 도덕적 상상력, 레더라크가 얘기한 노틀담 대학의 레더라크가 얘기한 도덕적 상상력, 모럴 이미지네이션을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이 관계, 남북 관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악순환됐다면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좀 건설적인 관계로 바꿔나가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아주 신뢰의 관계, 또 평화로운 관계, 공존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상상력을 하는 거죠. 그런 역량들이 우리 시민사회에 좀 많이 쌓여 있어야만 진짜 남북 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화해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선도해 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좀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통일이 정말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류가 최대로 소원하는 평화의 이슈다. 그것을 우리 한국이 정말 이 세계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거워서 짓눌릴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의미를 부여잡으면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상 총장님 통일 미래로 거기다 김병로까지 넣어주셔서 정말 힘차게 이 한국을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